지난 13,000년, 그러니까 현생 인류가 지구에 퍼져나간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기묘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왜 어떤 대륙의 민족들은 다른 대륙을 정복하고 또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왜 부와 권력은 지금처럼 이렇게 불평등하게 나뉘게 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정면으로 맞서는 책이죠.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 그 서문입니다. 인류 문명 사이에 존재하는 이 거대한 격차,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단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이런 질문을 던지면 흔히 민족마다 지능이나 유전적 능력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야? 하는 오해를 하곤 하죠. 아, 그렇죠. 그런 생각하기 쉽죠. 네, 자료는 바로 이런 생각이야말로 명백히 틀렸을 뿐만 아니라 정말 끔찍한 인종차별적 발상이라고 처음부터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분석의 대전제는 이겁니다. 인류 역사가 대륙마다 다르게 흘러간 건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다. 아, 생물학이 아니다. 네, 그들이 처한 환경의 차이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종이라는 낡은 렌즈를 버리고 환경과 질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역사의 더대한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환경의 차이가 역사를 갈랐다. 그럼 가장 극적인 장면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에 소개된 1532년의 페루,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불과 168명의 병사를 이끌고요. 8만 대군을 거느린 잉카 제국의 황제를 사로잡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이건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거의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처럼 들리죠. 네. 어떻게 수백 명도 안 되는 군대가 수만 명의 제국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죠? 얼핏 보면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한 운이나 개인의 용맹함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피사로하고 그의 병사들 뒤에는요, 수천 년간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쌓아올린 보이지 않는 힘, 즉 압도적인 무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료는 이 승리를 가능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들을 4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책의 제목에도 있는 총과 세겠군요. 맞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역시 군사 기술력이었죠. 피사로의 병사들은 강철로 만든 갑옷이랑 투구로 온몸을 감쌌고 또 날카로운 강철검을 휘둘렀습니다. 반면에 잉카 병사들의 무기는 돌이나 청동, 나무로 만든 곤봉 수준이었으니까요. 상대가 안 됐겠네요, 사실상. 그렇죠. 게다가 당시 스페인군이 사용하던 화성총은 사실 명중률은 형편없었어요. 근데 그 엄청난 소음과 연기만으로도 잉카인들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준 거죠. 본 적이 없으니까. 네, 평생 본 적 없는 거대한 동물, 즉 말을 타고 돌진하는 기병의 위력도 마찬가지였고요. 와, 갑옷 입고 말을 탄 기병이 총까지 쏘면서 막 돌진해온다? 잉카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나 괴물처럼 보였겠네요. 그런데 총이나 쇠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무기가 있었다면서요. 바로 균 말입니다. 네, 어쩌면 이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라시아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소, 돼지, 양, 염소 같은 가축들이랑 한 공간에서 살아왔잖아요. 네네. 그 과정에서 동물에게서 유래한 홍역, 천연두, 인플루엔자 같은 수많은 병원균에 노출되었고 사람 암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갖게 된 거죠. 아, 그랬군요.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에는 가축화할 만한 동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라마나 알파카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라시아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질병에 대한 생화학 무기를 몸에 지니고 다닌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런 병균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을 테고요. 네, 피사로가 잉카 제국에 도착하기 불과 몇 년 전에 유럽에서 건너온 천연두가 이미 아메리카 대륙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먼저요? 네, 이 전염병으로 잉카의 황제하고 그의 공식 후계자가 동시에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와. 리더십의 공백이 생기니까 황제의 두 아들이 왕위 계승을 놓고 끔찍한 내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분열까지. 그렇죠. 피사로가 도착했을 때 잉카 제국은 이미 전염병과 내전으로 분열되고 약화될 대로 약화된 상태였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병균이 총칼보다 먼저 제국의 심장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셈이죠. 와,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보이지 않는 군대가 먼저 상륙해서 적을 초토화시켜 놓은 거나 마찬가지군요. 그럼 세 번째 요인은 뭔가요? 해양 기술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중앙 집권적 정치 조직입니다. 기술과 조직. 네,
일단 피사로가 아메리카 대륙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대양을 건널 수 있는 배를 만들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배만 있다고 이런 원적이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도 많이 들고. 맞아요. 수백 명의 선원과 병사를 모집하고 몇 달치 식량을 싣고 배를 건조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려면 강력한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거든요. 당시 스페인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조직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죠. 반면에 잉카 제국은 그런 원정을 보낼 생각조차 못했겠군요.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은 문자라고 들었습니다. 문자가 전쟁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정보의 힘이죠. 정보의 힘. 네, 스페인인들은 문자를 통해서 콜럼버스를 비롯한 이전 탐험가들의 항해 경로, 지리 정보, 원주민들에 대한 정보까지 전부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을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담은 책을 피사로가 직접 읽었을 정도입니다. 와, 거의 뭐 침략 매뉴얼을 학습하고 온 거네요. 그렇죠. 성공 사례를 공부하고 온 거죠. 하지만 문자가 없었던 잉카의 황제 아타후알파는 스페인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극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결국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 균, 쇠, 그리고 해양 기술과 문자. 이런 직접적인 요인들이 스페인의 승리를 만들었다는 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네요. 왜 하필 그 모든 강력한 무기들을 유라시아인들이 독점하게 된 걸까요? 왜 반대로 잉카인들이 강력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서 스페인 국왕을 사로잡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총, 균, 쇠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자료는 이걸 양파 껍질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지금 양파의 가장 바깥 껍질을 벗겨낸 셈이에요. 그렇군요. 하지만 진짜 질문, 즉 궁극적인 원인을 찾으려면 껍질을 계속 벗겨서 양파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어떤 대륙에서는 기술, 병균, 정치 조직이 다른 대륙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했는가? 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 최초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궁극적인 원인이라 글쎄요, 온갖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자료가 제시하는 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바로 환경, 더 구체적으로는 대륙의 지리적 형태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리적 형태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너무 단순한 설명 같아서 좀 의아했어요. 대륙의 모양 하나가 인류 문명의 운명을 갈랐다는 게 선뜻 와닿지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세계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유라시아 대륙은 어떤 모양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죠. 맞습니다. 일종의 동서축을 이루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같은 위도상에 있는 지역들은 낮의 길이, 계절의 변화, 평균 기온, 심지어 서식하는 동식물과 질병의 종류까지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가령 수만 년 전에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인류가 처음으로 밀과 보리를 작물화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 씨앗이랑 농업 기술이 비슷한 위도에 있는 유럽이나 북아프리카, 또 동쪽으로는 인도나 중국까지 아주 쉽게 퍼져나갈 수 있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후라는 거대한 장벽이 거의 없으니까요. 네, 단순히 지도가 그렇게 생겼다는 걸 넘어서 그 가로로 긴 모양이 수천 년에 걸쳐 농업과 기술의 고속도로 역할을 한 셈입니다. 한번 가축화에 성공한 소나 말, 돼지 같은 동물들도 이 고속도로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죠. 아하. 이렇게 식량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됐고 잉여 식량은 농사를 짓지 않는 전문가 집단, 즉 군인, 관료, 기술자, 성직자 계급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복잡한 사회와 기술을 그리고 국가를 만들어낸 주역들이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동서축이 고속도로였다면 남북으로 긴 대륙들은 정반대의 상황이었겠군요.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대륙처럼요? 맞습니다. 남북축은 곳곳에 기후 국경이 있는 도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후 국경이요? 네, 예를 들어 지금의 멕시코 지역에서 작물화된 옥수수는 원래 아열대 기후에 맞춰 진화한 식물입니다.
이 옥수수가 북쪽의 온대기후인 북미 동부나 적도를 지나 남쪽의 안데스 산맥까지 퍼져나가려면 완전히 다른 기후대에 적응하면서 유전적으로 변형되어야만 했어요. 이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과정이었죠. 동물도 마찬가지였겠네요. 안데스 산맥에서 유일하게 가축화에 성공한 대형 포유류인 라마나 알파카가 멕시코나 북미까지 퍼져나가지 못한 것도 그 사이를 가로막는 뜨거운 열대 기후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농업의 전투 속도, 기술과 아이디어의 교류 속도가 유라시아에 비해 훨씬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문명은 사실상 고립된 섬처럼 발전해야 했죠. 이 작은 차이가 수천 년에 걸쳐 누적되면서 1492년 콜럼버스가 도착했을 때에는 두 세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격차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제야 그림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결국 모든 불평등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 두 가지 근본적인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거군요. 첫째, 작물화와 가축화에 적합한 야생 동식물이 우연히 유라시아 대륙에 훨씬 더 풍부하게 분포했다는 생물 지리학적 행운. 그렇죠. 그리고 둘째, 그렇게 시작된 식량 생산과 기술이 대륙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유라시아의 동서축이라는 지리적 이점.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 모든 논의를 한 문장으로 압축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은 생물학이 아니라 지리학이다. 아, 지리학이다. 네. 즉 유럽인들이 특별히 똑똑하거나 우월해서 세계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하나의 강력한 분석 틀을 제시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일종의 서문이자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탐구의 로드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틀을 바탕으로 앞으로 각 대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씩 증명해 나가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 왜 어떤 야생식물은 작물화되기 쉽고 어떤 것은 어려운지, 식량 생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구 밀도를 높이고 이것이 다시 병균과 문자, 기술, 그리고 중앙집권적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지는지 그 인과관계를 촘촘하게 추적해 나갈 겁니다. 대륙의 축이 문명의 확산 속도를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도 훨씬 더 깊이 파고들 거고요. 자료의 한 문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역사의 광대한 패턴에는 설명이 존재하며 그 탐구는 생산적인 만큼이나 매력적이다. 어쩌면 무작위적이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 뒤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원리와 패턴이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오늘날의 세계 질서와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이 사실은 수만 년 전의 지리적 환경과 야생 동식물의 분포라는 우연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환경적 요인이 우리 미래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명저 총균쇠의 도입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본격적으로 일부 출발선은 같았다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33,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때 인류는 사실상 다 똑같은 출발선에 있었어요. 아프리카 초원이든 시베리아 벌판이든 다들 그냥 도토리 줍고 사슴 사냥하면서 살았죠. 그렇죠. 다들 비슷한 수준의 수렵 취집인이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떤 문명은 총, 균, 쇠 이런 걸 발전시켜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또 어떤 문명은 계속 석기만 쓰다가 결국 정복당하는 운명을 맞았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격차죠. 이 격차가 대체 어디서부터 왜 시작된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저서 총균쇠의 진짜 출발점이에요. 왜 민족마다 역사의 경로가 이렇게나 극적으로 달라졌을까? 그 근본 원인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좀 민족성 같은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아, 어떤 민족이 좀 더 똑똑했나? 아니면 뭐 더 근면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식으로요. 맞아요. 좀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시작부터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시작해요. 그런 생각은 명백히 틀렸다고요. 아, 처음부터요? 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딱 하나입니다. 역사의 경로가 민족마다 달라진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환경의 차이 때문이다. 잠깐만요.
순전히 환경 때문이다라니, 이건 좀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럼 뭐 인간의 창의성이나 문화, 위대한 리더의 역할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실제로 많은 비판을 받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증거를 하나 찾아냈어요. 어떤 증거죠? 인간의 의지나 문화를 변수해서 거의 완벽하게 제거해버린 역사가 남긴 하나의 거대한 자연 실험실을 통해서 말이죠. 자연 실험실이요? 그게 뭔가요?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변수를 통제하듯이 역사에서도 그런 게 가능했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태평양 한가운데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섬, 바로 폴리네시아 제도가 그 실험실입니다. 아, 폴리네시아. 이게 왜 완벽한 실험이냐면요. 약 3,200년 전 모든 조건이 똑같은 한 집단이 이 섬들로 쫙 퍼져나갔기 때문이에요. 모든 조건이 똑같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말 그대로예요. 같은 조상에서 출발했으니 유전적으로 동일했고요. 네. 같은 언어, 같은 문화, 똑같은 석기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자신들이 키우던 돼지나 닭, 개 같은 가축들, 또 타로토랑 같은 작물까지 똑같이 가지고 이주했어요. 와, 출발선이 그냥 완벽하게 같았던 거네요. 네. 이건 진짜 똑같은 씨앗을 완전히 다른 토양과 기후를 가진 화분을 심어보는 거랑 똑같네요. 정확한 비유예요. 어떤 화분은 비옥하고 햇볕이 잘 들고 어떤 건 척박하고 그늘진 곳에 두는 거죠. 수천 년 뒤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들이 정착한 섬들의 환경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거든요. 하와이처럼 크고 비옥한 화산섬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고 척박한 산호섬도 있었죠. 기후도 달랐겠고요. 그럼요. 뜨거운 열대부터 사람이 살기 힘든 추운 온대까지 아주 다양했고요. 다른 섬과 교류가 쉬운 곳도 아니면 망망대해에 완전히 고립된 곳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그 환경의 차이를 만드는 구체적인 변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이렇게 뭉뚱그릴 순 없을 텐데요. 물론이죠. 자료에서는 운명을 가른 핵심적인 환경 변수 6가지를 딱 꼽고 있어요. 6가지요. 기후, 지질, 해양 자원, 섬의 면적, 그리고 지형의 복잡성, 마지막으로 다른 섬과의 고립도. 이 6가지 요소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각 섬의 문명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기후나 섬 크기 같은 게 사회의 운명을 결정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바로 와닿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섬이 좀 작고 척박하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기술 발전이 더뎌지고 정치 체제가 단순해지는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바로 그 과정, 그 연쇄 반응이 이 책의 핵심 논리예요. 일종의 도미노 게임 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도미노요? 첫 번째 도미노는 바로 식량 생산이에요. 방금 말한 그 6가지 환경 변수가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나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거든요. 아, 예를 들어 춥고 척박한 섬에서는 농업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수렵 채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크고 비옥한 섬에서는 대규모 농업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고요. 네, 식량 생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럼 그게 다음 도미노를 어떻게 쓰러뜨리나요? 식량 생산량은 곧바로 인구 규모와 밀도를 결정해요. 이게 두 번째 도미노입니다. 인구. 그렇죠. 수렵 채집 사회는 넓은 땅에 소수의 인구가 흩어져 살아야 하지만 농업 사회는 좁은 지역에 훨씬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 수 있게 돼요. 아, 사람이 많아진다. 여기서부터 뭔가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인구가 많아지고 더 중요한 건 잉여 식량이 생겨나면서 세 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잉여 식량. 바로 사회적 전문화와 계층화죠. 잉여 식량이 없으면 모두가 매일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녀야 하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일해야죠. 하지만 먹고도 남을 만큼 식량이 쌓이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전사, 제사장, 관료, 아니면 뭔가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 같은 사람들이요? 그러네요. 모두가 밭에 나가 일하는 사회에서는 왕이나 전문 기술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이 가능한 거니까요. 네네. 그렇게 전문가 집단과 지배 계급이 등장하면 이제 마지막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복잡한 정치 조직과 발전된 기술이 나타나는 거죠. 왕이 등장하고 국가를 세우고. 네, 대규모 토목 공사를 벌이고 더 정교한 무기를 만들어서 주변을 정복하러 나서는 거예요. 결국 환경의 작은 차이가 식량이라는 첫 단추를 바꾸고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사회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와, 정말 무서운 연쇄 반영이네요. 그럼 이 자연 실험의 실제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보죠. 같은 조상에서 출발한 폴리네시아인들이
수천 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일 정도예요. 마치 인류 문명 발전사의 모든 단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축소판 같거든요. 축소판요? 네, 가장 극단적인 사례부터 볼게요. 뉴질랜드 남동쪽의 춥고 외딴 채텀 제도에 정착한 모리오리족입니다. 모리오리족. 이들은 어떻게 됐나요? 이 섬은 너무 춥고 고립되어서 조상들이 가져온 열대 작물들이 전혀 자라지 못했어요. 아, 농사가 안 됐군요. 네, 농업이 완전히 실패한 거죠. 결국 이들은 조상들의 방식이었던 수렵 채집 생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인구는 고작 수백 명 수준이었고 잉여 식량이란 건 뭐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모두가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겠네요. 그럼 사회 구조나 기술도 발달할 여지가 전혀 없었겠군요. 그렇죠. 복잡한 사회 구조나 기술은 사치였어요. 모두가 평등한 작은 부족 사회로 남았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워낙 인구가 적고 땅은 넓다 보니까 자원을 두고 다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 싸울 일이 없었군요. 그래서 이들은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고유한 의식을 만들고 아예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사회에서 지워버렸어요. 완전한 평화주의자가 된 거죠. 전쟁을 잊어버린 부족이라 낭만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왠지 좀 불안한 결말이 기다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럼 다른 섬은 어땠을까요? 좀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 마르퀴즈 제도예요. 마르퀴즈 제도요? 이곳은 땅은 비옥해서 인구 밀도는 꽤 높았어요. 집약적인 농사를 지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섬 전체가 아주 험준한 화산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많은 계곡들이 서로 단절되어 있었어요. 아, 교류나 통합이 거의 불가능했겠네요. 비옥한 땅에 사람들은 많은데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중앙 권력이 생겨나기 어려운 환경이었군요. 맞아요.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높은 인구 밀도 때문에 자원 경쟁은 치열한데 이걸 통제할 힘은 없으니까. 각 계곡의 부족들 사이에 끝없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료를 보면 항상 전쟁 상태였고 식인 통습의 흔적까지 발견된다고 해요. 세상에. 기술과 사회는 어느 정도 발전했지만 그 모든 에너지가 내부의 소모적인 싸움으로만 향했던 거죠.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반대의 극단, 가장 성공적인 사례도 봐야겠죠? 바로 통가와 하와이 제도입니다. 아, 통가와 하와이? 이 섬들은 크고 넓고 화산 활동으로 아주 비옥한 평야가 많았어요. 대규모 관계 농업을 통해서 막대한 잉여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죠. 드디어 우리가 예상했던 성공의 조건이 다 갖춰졌네요. 막대한 잉여 식량은 곧 거대한 인구로 이어졌을 테고요. 수만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인구를 부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인구와 부를 바탕으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등장합니다. 왕국이 탄생했겠군요. 맞아요. 세습되는 왕과 귀족 그리고 평민으로 나뉘는 완전한 계층사회, 즉 왕국이 탄생한 거죠. 왕국이 생겼다는 건 이제 그 힘을 외부로 쓸 수도 있게 됐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이들은 잘 조직된 군대를 동원해서 주변의 다른 섬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벌였어요. 통가 같은 경우는 150개가 넘는 섬을 아우르는 해상 제국을 건설하기까지 했고요. 제국까지요? 네, 거대한 신전을 짓고 정교한 사회제도를 운영하는 말 그대로 문명을 이룬 거죠. 정말 놀랍네요. 평화로운 수렵체제 부족이었던 모리오리, 그리고 끊임없이 싸우던 마르키즈세 부족들, 제국을 건설한 통가와 하와이의 왕국까지. 이들이 모두 불과 수천 년 전에 똑같은 배를 타고 온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바로 그 점이 이 자연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환경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가 같은 민족의 운명을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니까요. 아까 그 평화주의자였던 모리오리족의 결말이 불안하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나중에 이웃섬에 살던 총으로 무장한 마오리족이 채텀 제도를 침략했거든요. 아, 마오리족 역시 같은 폴리네시아 조상을 뒀지만 뉴질랜드라는 더 크고 자원이 풍부한 환경에서 훨씬 더 호전적인 사회를 발전시켰죠. 전쟁을 잊고 살던 모리오리족은 네, 제대로 된 저항 한번 못 해보고 무참히 학살당하거나 노예가 되었어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환경 때문에 한쪽은 총을 든 정복자가 되고 다른 쪽은 속수무책으로 희생자가 된 운명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군요. 그렇죠. 결국 폴리네시아의 역사는 환경이 인간 사회의 운명을 어떻게 조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압축적인 증거예요. 네.
이 작은 섬들의 이야기가 바로 총, 균, 쇠가 유라시아와 아메리카, 아프리카 같은 거대한 대륙들 사이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핵심 논리의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작은 섬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전 세계 적사의 축소판이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폴리네시아라는 이 자연 실험을 통해서 환경이 역사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는 대전제를 증명한 셈이네요. 네. 이제 이 통찰을 가지고 우리는 더 큰 질문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거예요. 더 큰 질문이요? 폴리네시아에서 벌어졌던 일이 대륙 스케일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질문이죠. 네. 오늘 우리는 모든 인류가 평등한 출발선에 서 있었고 민족의 우열이 아니라 환경이 사회 발달의 핵심 변수였다는 것을 폴리네시아의 사례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인류 문명을 바꾼 농업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다른 대륙에서는 그러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농업의 힘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병균, 문자, 기술, 그리고 국가를 탄생시켰을까? 바로 그 질문들이 총균쇠의 다음 이야기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계의 불평등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파헤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만약 수천 년 전 나의 조상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식물, 동물, 지형을 가진 대륙에 정착했다면 지금 내가 속한 사회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환경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우리의 현재를 얼마나 깊숙이 규정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역사상 왜 어떤 문명은 다른 문명을 정복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유라시아 대륙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아메리카나 호주 같은 다른 대륙을 지배하게 된 걸까요? 네. 그 질문 정말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환경이라는 열쇠로 답하는 책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입니다. 저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해요. 인종적 편견 같은 건 완전히 걷어내고요. 오직 지리적 조건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불평등을 낳았는지 그 뿌리를 한번 끝까지 추적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유럽인들이 더 똑똑해서 라든가 그런 식의 설명을 하곤 하는데 이 자료는 그 모든 가설을 전부 기각해버립니다. 아, 전부요? 네. 대신에 모든 차이가 시작된 딱 하나의 출발점, 바로 식량 생산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가 말하는 모든 불평등의 궁극적 원인입니다. 자, 그럼 그 출발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농업과 목축, 그러니까 이 식량 생산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굶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뭐랄까 인류 사회의 운영체제, OS 자체를 그냥 통째로 갈아 끼운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식량 생산이 한 4가지 정도의 거대한 연쇄 폭발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돼요. 연쇄 폭발이요? 네. 첫 번째가 바로 잉여 식량의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사냥하고 채집하는데 온 힘을 쏟지 않아도 창고에 식량이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먹는 문제에서 해방된 일종의 시간 부자들이 생겨났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제도를 만들고 또 문자를 만들고 이런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네. 왕, 관료, 군인, 기술자 같은 이제 직접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 계급의 등장은 오직 잉여 식량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입니다. 수렵 채집 사회보다 같은 면적에서요,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나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됐어요. 와, 10배에서 100배요? 네. 게다가 한 곳에 정착해서 사니까 아이를 낳는 간격도 한 2년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계속 이동해야 했던 수렵 채집 시절에는 보통 4년 정도였거든요. 인구수가 곧 국력이었을 텐데 이건 시작부터 엄청난 격차네요.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그 정주 생활 자체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계속 떠돌아다니면 무거운 도구나 복잡한 건축물 이런 걸 만들 이유도 여력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어쩌면 이게 가장 무서운 변화인데요. 바로 가축과 질병의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가축과 질병이요? 네. 유라시아인들은 소나 돼지 같은 가축들이랑 수천 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동물에게서 유래한 온갖 병균들, 천연두나 홍역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계속 노출된 거예요. 아,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어갔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강력한 면역력을 유전적으로 물려주게 된 거죠. 와, 그게 나중에 다른 대륙으로 갔을 때 보이지 않는 일종의 생화학 무기가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신들은 면역이 있는데 다른 대륙 원주민들은 생전 처음 겪는 병균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간 거고요. 와, 생각해보니 정말 결정적이네요. 잉여 식량, 인구 폭증, 정주 기술, 그리고 면역력. 이 네 가지 무기를 그냥 다 가진 셈이니까요. 바로 이 네 가지 요소가 총, 균, 쇠로 이어지는 모든 길의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가장 큰 불공정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인 식량 생산이 전 세계에서 공평하게 시작된 게 아니라는 점 말이에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인류 역사상 농업이 독립적으로 발생한 곳이 전 세계에서 단 대여섯 곳에서 9곳 정도에 불과했다면서요? 어떤 곳은 일찌감치 출발선에 섰는데 어떤 곳은 경기장에 들어오지도 못한 셈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기원전 8500년경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였죠. 아, 중동 지역이요? 네, 거기서는 이제 밀, 보리 같은 식물이 양, 염소 같은 동물이 거의 패키지처럼 한 번에 작물화, 가축화되었습니다. 그 외에 중국에서는 쌀과 돼지, 메소아메리카에서는 옥수수와 콩, 이런 식이었죠. 자, 그럼 이제 청취자 여러분도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래서 왜 하필 그 사람들만 농부가 된 거지 하고요? 그 지역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더 똑똑했다거나 특별한 통찰력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답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그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길들일 만한 유용한 야생 동식물이 이게 중요한데 우연히 그곳에 집중적으로 널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연이요. 네, 야생밀, 야생보리의 원종이 그냥 지천에 널려 있었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가축의 야생 조상들이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 태어났더니 발밑에 유전이 터진 환경적 복권에 당첨된 셈입니다. 동굴 이야기도 나오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네요.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동물의 왕국이잖아요. 얼룩말, 가젤, 코뿔소. 그렇게 동물이 많은데 거기서 길들일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건 좀 이상하게 들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냥 시도를 안 한 거 아닐까요? 솔직히 얼룩말은 그냥 줄무늬 있는 말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통찰 중 하나인 안나 카레니나 원칙이라는 기막힌 설명이 등장합니다. 안나 카레니나요. 그 톨스토이 소설. 네, 맞습니다. 그 소설 첫 문장이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거잖아요. 아, 네. 그 유명한 문장이에요. 근데 그게 동물 가축화랑 무슨 상관이죠? 가축화에 성공하려면 수많은 필수 조건들을 전부 통과해야 하지만 실패는 단 하나의 결격 사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여러 조건이 다 좋아야 하지만 불행해지는 건 그중 하나만 망가져도 되는 것처럼요. 아, 자료를 보면 전 세계 148종의 대형 초식 포유류 후보 중에서 오직 14종만이 이 혹독한 오디션을 통과했다고 해요. 148종 중에 고작 14종이요? 와, 90% 이상이 그냥 다 탈락했네요. 도대체 그 탈락 사유들이 뭐였길래 그렇게 까다로웠던 겁니까? 주된 탈락 사유가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식성이에요. 식성이요. 아, 육식 동물은 안 된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기르는데 효율이 너무 낮아요. 소는 풀 10kg 먹고 살 1kg를 찌우는데 사자를 키우려면 그 소를 잡아먹여야 하니까 효율이 100분의 1로 뚝 떨어지죠. 경제성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네요. 두 번째는요? 성장 속도입니다. 고릴라나 코끼리처럼 완전히 다 자라는데 15년씩 걸리면 아, 기다려줄 수가 없겠네요. 네, 도저히 못 기다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감금 상태에서의 번식 문제인데요. 치타 같은 동물은 아주 넓은 공간에서 복잡한 구애의식을 거쳐야만 짝짓기를 해요. 그래서 좁은 우리에 가둬두면 스트레스 때문에 번식을 거부해버립니다. 아, 야생의 습성을 못 버리는 거군요. 정말 까다롭네요. 네 번째는 아주 직관적인데 흉포한 성격입니다. 아프리카 들소나 회색곰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공격적인 동물은 매일 마주하면서 관리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위험하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겁먹는 버릇이에요.
가젤 같은 동물들은 위협을 느끼면 이성을 잃고 맹목적으로 돌진해서 울타리에 머리를 박고 죽거나 다리가 부러집니다. 이건 뭐 통제가 아예 안 되는 거죠. 하긴 키우던 동물이 놀랄 때마다 자해를 해버리면 목축업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군요. 마지막 6번째는 뭔가요? 바로 사회 구조입니다. 성공적으로 가축화된 동물들은 대부분 뚜렷한 서열 구조랑 무리 행동을 보이거든요. 야생 말이나 양처럼요. 그래서 인간이 우두머리 역할을 딱 차지하면 전체 무리를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각자 자기 영역을 고수하는 동물들은 인간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소, 말, 양 같은 가축들이 사실은 이 6개나 되는 까다로운 관문을 전부 통과한 극소수의 슈퍼 엘리트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얼룩말은 성격이 너무 더러워서, 치타는 번식이 까다로워서, 가젤은 너무 잘 놀라서 다 탈락한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진짜 비극은 이 안나카렌이나 원칙이라는 혹독한 필터를 통과한 그 14종의 엘리트 동물들이 특정 대륙에 압도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편중이요? 네. 이게 역사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14종 중에 무려 13종이 유라시아 대륙에 있었습니다. 13종이요? 네. 소, 말, 돼지, 양, 염소 같은 핵심 5종을 전부 포함해서요. 반면에 아메리카 대륙에는 단 한 종, 라마랑 알파가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호주에는 단 한 종도 없었습니다. 0종이라고요? 아프리카에 길들일 만한 대형 포유류가 한 종도 없었다고요? 그 많은 동물 중에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아니 왜 이런 극단적인 불균형이 생긴 거죠? 크게 3가지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첫째, 유라시아는 그냥 면적이 제일 넓고 생태계가 다양해서 후보종 자체가 72종으로 제일 많았어요. 풀이 넓으니까 당첨 확률도 높았다. 네.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아메리카와 호주는 약 1만 3천 년 전에 인류가 처음 정착한 직후에 대형 포유류 대부분이 멸종하는 홍적세 대멸종을 겪었습니다. 그 말은 인류가 도착해서 사냥을 너무 잘하는 바람에 가축으로 길들여볼 기회도 없이 후보들이 그냥 다 사라져버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나 유라시아의 동물들은 수십만 년에 걸쳐서 인간과 함께 진화하면서 인간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는데 아메리카나 호주 동물들은 갑자기 나타난 뛰어난 사냥꾼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죠. 와, 말은 길들일 수 없었지만 유라시아의 말은 가능했어요. 아프리카 들소는 너무 위험했지만 유라시아의 야생소는 가축화가 가능했고요. 이건 정말 운명의 장난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유라시아는 식물 복권이랑 동물 복권에 그냥 둘 다 당첨이 된 거네요. 그런데 아무리 최고의 재료가 있어도 그게 널리 퍼지지 못하면 그냥 한 지역의 이야기로 끝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이 혁신이 어떻게 유럽과 아시아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환경 요인인 대륙의 축 방향이 등장합니다. 축의 방향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유라시아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옆으로 길게 뻗어 있죠? 네, 그렇죠. 이게 엄청난 치트키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위도대를 쭉 따라가기 때문에 기후, 계절의 길이, 일조 시간 이런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중동에서 성공한 밀 농사 패키지가 거의 수정 없이 서쪽의 유럽이나 동쪽의 인도까지 그냥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가축들도 새로운 기후에 적응할 필요가 거의 없었고요. 기술이나 문자 같은 아이디어 역시 이 길을 따라서 아주 쉽게 퍼져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문명 확산의 고속도로였던 셈이죠. 와, 고속도로? 반면에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어떤가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세로로 길죠. 네, 남북으로 길죠. 이건 위도가 급격히 변하면서 기후대랑 생태 환경이 완전히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층층이 다른 방으로 나뉜 건물 같았어요. 그냥 막혀버리는 거고요. 말씀대로 정말 장애물 코스였네요. 실제 사례를 보면 그 격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원전 8500년경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밀농업은 불과 수천 년 만에 서쪽으로는 아일랜드,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퍼져나가서 거대한 농경 문명 벨트를 만들었어요. 와, 정말 빠르네요. 그런데 기원전 3500년경 멕시코에서 작물화된 옥수수는요, 북쪽의 다른 기후대에 적응하는데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에서 옥수수가 주요 식량이 된 게 무려 기원 후 900년경이었어요. 세상에, 몇천 년이 더 걸린 거네요. 네. 심지어 안데스 지역의 라마와 감자는 그 사이에 있는 열대 기후에 막혀서 끝내 멕시코까지 가지도 못했고요.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역사의 거대한 흐름이 특정 인종의 능력과는 거의 상관없이 수만 년 전에 지리적인 초기 설정 값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어찌 보면 조금은 허무한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그렇죠. 우리가 영웅들의 서사라고 믿었던 역사가 사실은 위도와 단백질의 함수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문명의 엔진인 식량 생산. 둘째, 그 엔진의 재료가 되는 야생종의 불평등한 분포. 네. 셋째, 동물이라는 강력한 부품을 소수에게만 허락한 안나 카레니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혁신을 대륙 전체로 확산시킨 동서방향의 축. 아, 이 네 가지 순수한 환경적 요인의 조합이 유라시아에 수천 년의 헤드스타트를 제공했고, 그 격차는 다른 대륙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궁극적 원인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정복의 무기, 즉 총균쇠라는 근접 원인으로 이어졌는지가 바로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잉여 식량이 낳은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총과 쇠를 만들어냈는지, 가축과 함께 살았던 경험이 어떻게 다른 문명을 파괴할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균을 선물했는지, 이 모든 것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거대한 정치체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가 바로 이 환경적 차이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물들인 셈이죠. 오늘 이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정말 역사를 보는 관점이 뭐랄까 송두리째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거 유라시아의 동서축이 기술과 문명을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인터넷이나 글로벌 교역망은 우리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과거의 지리적 장벽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어쩌면 우리는 언어나 자본 혹은 이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축과 장벽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식량 생산이라는 궁극적인 원인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던져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죠. 대체 농업이 어떻게 총, 균, 쇠라는 이 직접적인 정복의 도구들로 이어졌을까? 식량 생산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병원균, 문자, 기술, 그리고 국가라는 작은 톱니바퀴를 움직였는지 그 인과관계 지도를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 지도를 그리려면 시작점을 아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모든 변화의 진앙은 딱 두 가지예요. 잉여 식량, 그리고 그로 인한 인구 밀도의 폭증입니다. 잉여 식량과 인구 밀도. 네, 농업이 가져온 이 두 가지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할 얘기는 전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렵 채집 사회에 비해서 농업 사회는 같은 면적에서 10배, 많게는 100배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됐어요. 100배요. 네, 게다가 한 곳에 정착해 사니까 아이를 낳는 간격이 기존 4년에서 2년으로 절반이나 줄어들었죠. 인구 증가에 뭐랄까 터보 엔진을 단 셈입니다. 사람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군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두 번째 변화는 어쩌면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식량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전문가 집단이 등장한 거죠. 모두가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남는 식량으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여유가 생긴 겁니다. 왕, 관료, 군인, 사제, 그리고 기술자 같은 사람들이요. 바로 이들이 문명의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오늘 우리가 다룰 그 정복의 도구들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그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첫 번째 무기부터 시작해보죠. 보통 정복의 도구를 떠올릴 때 아마 총이나 칼 같은 걸 바로 생각하게 되시잖아요. 근데 이 책의 주장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정복의 무기는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병원균이었다.
유라시아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면서 어떻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화학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걸까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막힌 우연과 필연이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병원균이 동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동물이요? 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무서운 전염병들, 천연두나 홍역, 인플루엔자 같은 것들이 사실은 소, 돼지, 오리 같은 가축들이 앓던 병에서 진화한 거거든요. 아, 좁은 공간에 사람과 가축이 뒤섞여 사는 농경사회는 이 동물병원균들이 인간에게 옮겨붙어서 진화하기에 뭐랄까 완벽한 실험실 혹은 사육장이었던 셈이죠. 아,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동물들의 바이러스가 인간이라는 새로운 숙주를 발견할 기회가 무한정 생긴 거군요. 정확합니다. 소의 전염병이던 우역이 인간의 홍역으로, 또 소의 피부병이던 우두가 인간의 천연두로, 돼지나 오리의 바이러스가 인간의 인플루엔자로 변이한 게 대표적이죠. 와, 그리고 이게 불평등한 교환이라는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유라시아인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이 끔찍한 병들을 겪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면역력을 치워왔어요. 하지만 아메리카나 호주 원주민들은 이런 병원균에 단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었죠. 아, 면역력이 아예 없었겠네요. 네, 전혀요.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외계에서 온 바이러스였던 겁니다. 면역력 차원에서 보면 한쪽은 최신 백신까지 다 맞은 군대고 다른 쪽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이었던 셈이네요. 그 결과가 정말 끔찍합니다. 자료를 보면 1492년 이후에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의 무려 95%가 유럽인들이 옮긴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하니까요. 95%입니다. 와, 이건 전쟁이 아니라 그냥 전염병이 역사를 지워버린 수준이잖아요. 맞습니다. 총과 칼로 무장한 정복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병원균이 먼저 대륙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사회 기반을 전부 무너뜨린 경우가 허다했어요. 결국 가축화할 동물이 많았던 유라시아의 지리적 운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비대칭적인 무기를 그들 손에 쥐어준 셈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기가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렇다면 이런 농업사회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권력의 도구는 또 뭐가 있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자료에 문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하죠. 문자는 시와 철학이 아닌 지배를 위해 탄생했다. 우리는 보통 문자를 굉장히 고귀한 정신활동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작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초기 문자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기술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으로 불어난 사회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행정도구였죠. 핵심 기능은 딱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요? 첫째, 회계. 누가 세금으로 곡물을 얼마나 냈는지 기록해야 했죠. 둘째, 자원 분배. 걷어들인 곡식을 군인들이나 신전 짓는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나눠줘야 하는지 정확히 계산하고 기록해야 했고요. 잠깐만요. 그럼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이 세금 고지서나 급여 명세서였다는 건가요? 와, 인류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문자에 대한 환상이 좀 깨지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선전이었습니다. 왕의 업적을 돌에 새기고 왕은 신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해서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었죠. 아, 선전. 네, 실제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수메르 문서는 아름다운 서사시가 아니라요. 누가 얼만큼의 곡물을 바쳤고 누구에게 얼만큼의 식량을 배급했는지 빼곡히 적어놓은 딱딱한 장부였습니다. 장부라니. 결국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소수의 서기, 엘리트들만이 이 정보를 독점했고 이게 중한 권력을 단단히 붙잡는 핵심 도구가 된 겁니다. 지배를 위한 회계장부라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문자와 함께 권력의 또 다른 축이었을 기술의 발전은 어땠을까요? 보통 기술 발전하면 뭐랄까 에디슨 같은 천재가 전구화를 들고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기술 발전이 그런 번뜩이는 영감의 산물이 아니라 기존 기술들이 합쳐지면서 스스로를 가속시키는 자가 촉매 과정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 개념이 기술 발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가능했던 조건 역시 잉여 식량에서 시작해요. 첫째, 잉여 식량 덕분에 농사 안 짓고 금속만 다루는 장인이나 새로운 도구를 국리라는 발명가 같은 전문가들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아, 전문가 계층이 여기서도 중요하군요. 그럼요. 기술이 한 곳에 모이고 축적될 기반이 생긴 거죠. 둘째, 새로운 기술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던 기술들을 조금 바꾸거나 다른 기술과 합치는 점진적인 과정의 산물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조금 와닿지가 않아서요. 인쇄술을 생각해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구텐베르크가 어느 날 갑자기 인쇄술의 모든 걸 발명한 게 아니에요. 당시 유럽에는 이미 4가지 기술이 존재했죠. 중국에서 온 종이, 금속을 다루는 기술에서 나온 활자, 화가들이 쓰던 잉크, 그리고 와인 만들 때 쓰던 압착기요. 아, 그 4가지가 이미 다 있었군요. 네, 구텐베르크의 천재성은 이 4가지를 창의적으로 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낸 데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재료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던 레고 블록들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조립해낸 거군요. 그리고 여기서 또 유라시아의 지리적 이점이 등장하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동서로 길게 뻗은 유라시아 대륙은 비슷한 기후대를 따라서 기술과 아이디어가 퍼져나가기에 이상적이었어요. 중동에서 발명된 바퀴가 유럽과 중국으로 쉽게 전파되는 것처럼요. 서로 다른 지역의 레고 블록들이 계속 섞이고 결합하면서 기술 발전의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진 것. 이게 바로 기술 발전의 자가촉매 과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우연히 얻은 생물학적 무기, 균, 지배를 위한 정보기술, 문자, 그리고 축적과 조합의 산물인 기술까지 강력한 도구들은 다 갖춰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도구들을 체계적으로 사용해서 정복전쟁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이걸 총지휘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을 텐데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잉여 생산물은 누가 그것을 통제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낳았고 그 해답이 바로 국가였다는 문장이 딱 들어맞네요. 그런데 바로 뒤에 국가를 합법화된 도둑정치라고 부르는데 이건 좀 너무 나간 표현 아닌가요? 표현이 좀 거칠게 들리죠? 하지만 초기 국가의 작동 원리를 생각해보면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가요? 네. 인구가 늘어나니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누군가가 필요해졌고 대규모 관계시설처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일도 생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쌓여있는 잉여 식량을 누가 갖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강력한 중앙 권력, 즉 국가가 본질적으로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세금이라는 형태로 부를 가져가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에요. 도덕 정치라니? 그럼 국가의 근본이 일종의 보호비를 뜯는 마피아 조직과 비슷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엘리트가 우리의 자원을 가져가는 대신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런 구조 말이죠. 문명에 대한 굉장히 냉소적인 시각으로 느껴지네요. 냉소적이지만 그 메커니즘을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생산자가 만든 가치를 지배자가 가져가는 구조니까요. 물론 영리한 도둑은 훔친 것의 일부를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군대를 유지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고 법과 질서를 유지해서 내부의 혼란을 막아주죠. 아, 재분배를 하는군요. 네, 또 공공사업을 벌여서 일자리를 주기도 하고요. 이런 재분배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어내고 우리가 너희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 관리하고 보호해주는 거야 라는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풍범한 대다수가 소수에게 부를 빼앗기는 구조를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끊임없이 저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엘리트들은 어떻게 그 저항을 억누르고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국가의 2가지 핵심 전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하고 직접적이에요. 무력의 독점이죠. 힘이군요. 네, 일반 사람들은 무장 해제시키고 지배 계급만이 잘 훈련된 군대와 강력한 무기를 독점해서 반란의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힘으로 찍어 누른다는 거군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힘만으로는 오래가기 어렵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2번째 전략이 훨씬 더 교묘하고 강력합니다. 바로 이데올로기와 종교를 통해 지배를 정당화하는 거죠. 아, 종교? 네, 왕은 당신과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신의 대리인이거나 신 그 자체다. 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건 착취가 아니라 신성한 의무가 되고 불평등한 부의 분배는 신의 뜻이 되기 때문에 감히 거역할 생각조차 못하게 되는 거죠. 아, 지배라는 현실적인 행위에 신성함이라는 포장을 씌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종교는 여기서 3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첫째, 불평등을 정당화했고 둘째, 같은 신을 믿는 우리라는 유대감을 만들어서 혈연을 뛰어넘는 수백만 명의 대규모 협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거대한 사회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 역할이네요. 네, 강력한 접착제였죠. 그리고 셋째, 정복전쟁의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시를 믿지 않는 저 이교도들을 정벌하는 것은 신성한 임무다. 이렇게 외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침략을 정당화했던 겁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우리가 처음에 그리려 했던 인과관계의 지도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식량 생산이었고 이것이 잉여 식량과 인구 밀집이라는 토대를 만들었죠. 그리고 바로 그 토대 위에서 4가지 강력한 정복의 도구들이 자라난 거군요. 네, 바로 그 그림입니다. 첫째, 가축과의 동거가 낳은 보이지 않는 무기, 균. 둘째, 거대 제국을 운영하는 정보기술, 문자. 셋째, 전문가들이 쌓아올린 압도적인 힘의 원천,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조직하고 정당화하며 정복을 수행하는 시스템, 국가와 종교. 그리고 이 4가지 요소가 따로따로 움직인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는 강력한 되먹임고리를 형성했다는 점이 핵심이네요. 국가가 전쟁을 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문자로 그걸 기록하고 종교로 정당화하고 병원균으로 적을 초토화시키는 식으로요. 이 시스템 전체가 유라시아 대륙이 다른 대륙을 압도하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명의 불평등을 만든 무엇과 어떻게에 대한 분석의 틀, 일종의 연장통을 함께 살펴본 셈입니다. 다음 4부에서는 이 연장통을 들고 실제 역사 현장으로 가볼 겁니다. 이제 호주, 중국,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왜 각 대륙의 운명이 그토록 다르게 펼쳐졌는지 하나하나 분석하게 될 거예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기대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분석의 틀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면 인류의 역사는 위대한 영웅의 결단이나 특정 민족의 우수성으로 만들어진 서사시가 아니라 어쩌면 환경이라는 거대한 변수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되는 하나의 과학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스들 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 그 마지막 4부인데요. 와, 이 소스들을 보니까 뭐랄까, 각 대륙을 거대한 실험실에 넣고 비교 분석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책의 시작에 있었던 그 질문 있잖아요. 뉴기니의 정치인 야리가 던졌던 왜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우리는 없느냐? 이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오늘의 목표는 결국 환경이라는 렌즈로 대륙별 역사가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그 팩턴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종 같은 게 아니라요.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려면 분석 도구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책에서 제시하는 4가지 궁극적 요인, 이거부터 딱 짚고 가면 뒤에 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저자는 인류사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4가지 핵심 환경 요인을 제시하거든요. 네. 첫째는 출발 시점과 인적 자원. 그러니까 각 대륙에 현생 인류가 언제 도착했느냐. 뭐 이런 선점 효과 같은 거고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가축이나 작물로 만들 만한 야생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이게 해결돼야 모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 잉여가 생기고 그걸로 기술자도 먹여 살리고 문명의 가장 기본이죠. 그렇죠. 세 번째는 확산의 축. 그러니까 유라시아처럼 동서로 길어서 기술이 퍼지기 좋은지 아니면 아프리카처럼 남북으로 길어서 확산이 어려운지. 위도가 계속 바뀌니까요. 네. 마지막은 대륙의 면적과 인구입니다. 뭐 이건 당연하죠. 대륙이 크고 사람이 많을수록 발명가도 많이 나오고 경쟁도 치열해지니까요. 알겠습니다. 출발 시점, 야생종, 확산축, 그리고 크기와 인구. 자, 이 4가지 렌즈로 한번 각 대륙을 들여다보죠. 첫 사례부터가 정말 역설적이에요. 인류가 가장 먼저 정착한 곳 중 하나인데 발전은 가장 느렸던 곳, 바로 호주하고 뉴기니. 아니, 상식적으로는 먼저 시작했으면 더 앞서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환경의 힘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소스를 보면 호주의 사례는 환경의 발전을 어떻게 그냥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4가지 요인으로 보면 답이 딱 나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말씀드린 가축, 작물화 가능한 야생종이 거의
아예 없었다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동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캥거루도 있고 뭐. 물론이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캥거루한테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게 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좀. 그렇죠. 소나 말, 양처럼 온순하고 사회성이 있어서 가축으로 삼을 만한 대형 포유류가 그 대멸종 때 호주에서는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식물도 마찬가지였겠네요. 네. 밀이나 쌀처럼 영양가 높고 대량 재배가 가능한 야생 곡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농업혁명 자체가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이 아예 없었군요. 수렵 채집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식량 생산이 안 되니까 인구도 못 늘고 도시나 국가 같은 복잡한 사회도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 지리적 고립까지 겹쳤고요. 네. 호주는 가장 고립된 대륙이라 외부 기술이 들어올 수도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대륙 안에도 거대한 사막이 똑하니 버티고 있어서 내부적인 확산조차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모든 악조건이 다 연결되어 있네요. 환경 때문에 농업이 안 되고 그래서 인구 밀도도 낮고 인구가 적으니 기술 혁신도 어렵고요. 맞습니다. 아이디어는 결국 사람 머리에서 나오고 교류를 통해 퍼지는데 그럴 수 있는 판 자체가 안 깔렸던 거죠. 호주는 유리한 출발점마저 환경이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예요. 자, 그럼 호주라는 극단적인 사례를 봤으니 이번엔 정반대로 가보죠. 유라시아의 또 다른 중심축,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입니다. 여긴 뭐가 달랐던 걸까요? 중국은요, 방금 말한 4가지 요인에서 호주랑 거의 완벽하게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선 풍부한 야생종이라는 축복을 받았죠. 세계적으로 정말 중요한 작물인 쌀, 그리고 기장을 독자적으로 작물화했고요. 가축인 돼지도 중국 남부에서 처음 길들여졌거든요. 문명의 엔진을 돌릴 연료가 처음부터 그냥 넉넉했군요. 그렇죠. 게다가 황허강, 양쯔강 유역은 땅 자체가 엄청나게 비옥했고요. 이 땅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뒷받침했고 이게 바로 기술 발전의 기반이 된 겁니다. 확산 조건도 유리했겠네요. 네, 유라시아 동서축에 있으니 기술이나 작물이 퍼지기 좋았죠. 그리고 내부 장벽도 유럽에 비하면 훨씬 적어서 아주 일찍부터 거대한 단일 제국으로 통합되기도 쉬웠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버금가는 환경적 이점을 처음부터 갖고 시작한 셈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인류의 발상지인 아프리카는요. 누구보다 역사가 길잖아요. 그럼 가장 유리해야 하는데 결과는 달랐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프리카는 인류의 고향이라 정말 긴 역사를 가졌지만 그 잠재력을 막는 치명적인 지리적 제약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아프리카만큼 큰 동물이 많은 곳도 없잖아요. 코끼리, 코뿔소, 얼룩말. 왜 그중에 하나도 가축이 안 됐을까요? 그냥 성질이 사나워서라고 하기엔 너무 결과가 극단적인데요.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왜 안 됐을까요? 수만 년 동안 인간이라는 포식자랑 같이 진화하면서 동물들이 극도로 예민하고 방어적으로 변한 겁니다. 아, 얼룩말은 길들이려고 하면 사람을 물어뜯고 아프리카 들소는 예측이 안 되게 공격적이고 유라시아의 말이나 소처럼 유순하게 인간을 도와줄 동물이 없었던 거죠. 인간과 함께 진화한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게 오히려 독이 된 거군요. 이야,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작물도 일부 나오긴 했지만 밀이나 쌀에 비하면 생산성이 제한적이었고요. 하지만 진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남북축의 장벽이었어요. 아, 위도가 계속 바뀌는 문제. 네, 아프리카 대륙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기후대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자라는 밀이 사하라 사막을 건널 수도 없고 설령 넘어도 적도 열대우림 기후에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작물이나 가축이 퍼져나가려고 해도 기후라는 벽에 계속 부딪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사하라 사막, 적도 열대우림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대륙을 아예 조각내버렸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발전이 사하라 이남으로 전파되기도 너무 어려웠던 거죠. 아, 아프리카의 남북축이 그런 의미였군요.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유라시아는 같은 동서축이잖아요. 특히 소스를 보면 1400년대까지만 해도 나침반, 화약, 인쇄술 모든 면에서 중국이 유럽을 압도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뀐 걸까요? 이게 이 책의 가장 큰 미스터리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총균쇠의 클라이막스죠.
두 지역 모두 초기 조건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중국이 더 좋았어요. 그런데 1500년을 기점으로 역사가 완전히 갈립니다. 저자는 그 열쇠가 지리적 특성이 낳은 정치 구조의 차이, 한마디로 통일과 분열의 차이라고 봅니다. 잠시만요. 그건 좀 상식하고 너무 다른데요. 우리는 보통 통일 제국이 강력하다고 배우잖아요. 분열된 유럽은 맨날 싸우기만 했는데 어떻게 그게 혁신이 되고 안정된 중국은 뒤처졌다는 거죠? 그게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바로 그 역설의 핵심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통일이 안정적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이 혁신의 동력을 잃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함정이요? 자, 중국 지도를 한번 보세요. 해안선이 비교적 완만하고 거대한 강들이 내부를 촘촘히 연결하죠. 이런 환경은 거대하고 안정적인 단일 제국을 유지하기에 아주 유리했습니다. 실제로도 역사 대부분을 통일 왕조로 보냈죠. 바로 그겁니다. 이 거대한 통일이 전부 아니면 전무, 즉 all or nothing 시스템을 만들어요. 단 한 명의 황제,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대륙 전체의 운명을 바꿔버릴 수 있게 된 거죠. 아, 소스에 나온 그 정화의 대함대 사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그 함대가 황제 명령 한 번에 사라졌다는 거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대함대가 해체되고 기술까지 다 파괴됐잖아요. 만약 중국이 여러 나라로 나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한 나라가 포기해도 다른 나라가 그 기술을 이어받았겠죠. 그랬겠네요. 하지만 통일 제국이었기에 단 한 번의 결정이 대륙 전체의 가능성을 수백 년간 막아버린 겁니다. 반면에 유럽은 지도만 봐도 정말 복잡하게 생겼어요. 해안선은 들쭉날쭉하고 알프스 같은 산맥들이 곳곳을 가로막고 있고요. 그 지리적 복잡성 때문에 유럽은 단 한 번도 완벽하게 통일된 적이 없어요. 로마 제국도 실패했죠. 항상 수십 개의 나라로 쪼개져서 서로 끊임없이 경쟁했습니다. 네, 저자는 이 만성적인 분열이 역설적으로 끊임없는 경쟁을 낳았고 바로 이 경쟁이 혁신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이걸 최적의 분열 원칙이라고 불러요. 최적의 분열? 와, 그 개념 자체가 정말 신선하네요. 분열이 오히려 최적의 상태였다니. 그게 마치 오늘날 실리콘밸리에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서로 죽기 살기로 경쟁하면서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거랑 비슷한 원리일까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최적의 분열이 혁신을 만든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럽은 혁신가들의 피난처였어요. 피난처요? 네, 한 나라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억압당해도 혁신가는 그냥 국경 넘어서 경쟁국으로 가버리면 그만이었어요. 거기서 후원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었죠. 아,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콜럼버스군요. 맞습니다. 콜럼버스가 포르투갈에서 거절당했잖아요. 만약 유럽이 통일제국이었다면 그걸로 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럽은 분열되어 있었죠. 여기가 안 되면 옆 나라 가지 뭐 하고 스페인으로 가서 결국 후원을 받아내잖아요. 이 선택지가 있었다는 게 분열된 유럽의 숨겨진 힘이었어요. 한 곳에서 막히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 그게 혁신의 불씨를 살렸군요. 그럼 두 번째 이점은 뭐였나요? 둘째는 경쟁을 통한 채택이 강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가 신형 대포를 개발해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옆 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전통이 좁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아, 살아남으려면 싫어도 따라할 수밖에 없겠네요. 안 그러면 바로 정복당할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생존을 위해 그 혁신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유용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유럽 전역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된 겁니다. 저자는 이걸 자가촉매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혁신이 혁신을 낳으면서 들불처럼 번져나간 거죠. 와, 결국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각 대륙의 운명은 그곳 사람들의 생물학적 차이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딛고선 땅의 환경적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거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유럽의 부상은 지리적 분열이 낳은 경쟁 때문이었고 반대로 중국의 통일은 장기적으로 혁신을 막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줍니다. 네, 바로 그게 야리의 질문에 대한 저자의 최종 답변인 거죠. 역사의 경로는 인종이 아닌 환경이 결정했다. 호주, 아프리카, 유럽, 중국의 운명이 달라진 건 그 사람들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냥 출발선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냥 우연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거대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 책의 분석은
지리가 역사를 결정한다는 아주 강력한 틀을 제공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인터넷처럼 지리적 경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기후변화처럼 우리가 딛고선 지리 자체를 바꾸는 시대에 과연 이 오래된 역사의 패턴이 미래에도 똑같이 작동할까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지리의 족쇄가 풀린 지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규칙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패턴의 시작점에 서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그 근본적인 환경의 힘은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